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네,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이 병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삶이 그 전하고는 이제 확 달라져 있다, 이런 점을 느끼실 텐데요. 우선 치료가 끝난 분들이 주로 겪는 문제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고통이 1차적으로 몰려오고,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단 통증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주 많은 분들이 피로도를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100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50도 자신 없어. 심지어 그 50을 할 때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내 역할에 더해서 굉장히 큰 역할이 하나 주어집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감기처럼 병에 걸려서 뭐 약 먹고 다 낫어, 뭐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뭐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아프기 전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좋은데 힘드네,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지속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정기검진 때가 다가오죠. 근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정기검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는데 그 사이에 뭐 좀 다시 재발한 건 아닌가 해서 그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고, 당일날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이제 며칠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뭐 이번에는 뭐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세요, 뭐라든지 이 요법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집에 와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요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방법들을 이렇게 좀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귀가 여리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진과 어떤 정보 검색, 이제 이런 부담이 하나 있고,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정서적 고통입니다. 약물 치료의 결과로 뭐 자연스럽게 우울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이 너무나 변화한 내 삶,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큰 변화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우울은 당연히 느끼시는 것 같고요. 불안도 굉장히 크죠.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나 과연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뭐 크는 거 다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실질적인 두려움이 이제 확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어떤 삶의 밑자락을 깔고 가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그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 연락을 끊더라고요. 연락을 끊고 통화는 안 되고,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지금은 내가 뭐 치료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연락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하는 뭐 걱정, 염려, 또 연락하면 이제 부담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마 아프신 당사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커다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시각이라는 건 이제 스트레스죠, 전부 다. 이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것도 나의 삶에 지장이 되네. 뭐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한번 뒤집어졌다 그러나, 뭐 아니면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아니면은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일이 됐다 하는 정말 지각 변동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은 뭐 꿈에도 안 해봤어. 이런 거겠죠.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이 생기면 일단 이렇게 앞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뒤를 돌아보죠. 그다음에 이제 후회를 막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술을 덜 마셔야 됐어. 아, 여자분들은 뭐, 아, 너무 참고 살았어. 왜 이렇게 살았지? 아, 그리고 건강 관리를 좀 더 할 걸. 하는 이 삶 전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경험이 생기게 되고요. 치료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외모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분들 이렇게 집단 상담하고 그럴 때 보면 좀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셔서 아, 모자 여기서 벗으셔도 돼요. 근데 아, 이거 가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가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꼭 뭘 이렇게 창피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아, 이거 가발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실 가급적 제가 이렇게 외모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더워서 모자를 벗으셔도 되는데 라는 정도의 배려도 이제 이분들한테는 아, 그냥 지나가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뭐 신체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겪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아마 가장 큰 영역이 가족하고 지인, 이를테면 이제 사회적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잘하던 못하던 이제 가족을 돌보고 그다음에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일단 가정을 돌본다는 거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90, 가족을 돌본다는 건 여자한테 있어서는 그냥 노동이죠. 근데 이제 이 노동을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다 해보는 거죠. 뭐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서 뭐 애들 깨우고 학교 보내고 뭐 남편은 원래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애가 오면은 뭐 간식을 먹여서 학원을 보내고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을 챙기고 내 숨막히는 일상이죠. 근데 그걸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다음에 짜증이 나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내가 아픈데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래서 뭘 좀 안 합니다. 안 하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피로와 뭐 분노, 아,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넌 건강하잖아. 뭐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가정을 이룬 분한테는 제일 큰 스트레스, 제일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참 우울한 내용이죠. 내가 이제 암을 앓게 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실질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이제 변화인데 이렇게 들으면 맞아 나도 그래. 나 이거 정말 스트레스 많어. 내가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되게 복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암에 걸렸다라는 사건 자체는 스트레스 사건이죠.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느끼는 뭐 어떤 마음의 압박, 긴장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픈 거랑 마음의 압박과 긴장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몸이 아프면 그거 불안하잖아 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긴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감기는 그냥 감기도 아픕니다. 근데 긴장하지 않는 거. 긴장이라는 건 그냥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니까 꼭 불안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불안하잖아. 그렇죠. 딴 사람은 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난히 불안하고 긴장할 수도 있다. 그것도 스트레스의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기질이 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잘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시기를 할 때 한 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면 굉장히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좀 한두 번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개인차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자, 내가 암 환자라 그래서 24시간 나 암 환자야, 암 환자야, 암 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어떤 상황, 뭐 이제 이럴 때 딱 그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 아니면 상태,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가장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청소를 막 하다가 피곤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 암이야. 나 암인데 내가 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 나 암이야. 이게 몸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순간에 느끼는 내 상태에 대한 반응,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환자라서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반응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분석해서 다루면 지금보다는 훨씬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아마 자녀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깊고 진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 대신에 아이들이 어떤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아플 때 이러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좀 자연스럽고 서로 스트레스가 안 되게끔 행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엄마는 아이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엄마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맨날 신경질만 내고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딴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팠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추정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아파, 엄마가 암에 걸렸어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뭔가 달라졌어. 옛날하고 다른데 그 다음에 뭐가 다르지? 엄마가 안 웃어. 엄마가 안 웃고 항상 집이 좀 어두워. 집이 어두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학교 갔다 왔다고 뭐 인사하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웃었는데 지금은 뭐 했니? 뭐 했니? 너 뭐 해야 되니? 근데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그냥 암울한 분위기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때 뭔가 집안, 특히 부모님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 상상 못 해보셨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내가 공부를 못했나? 근데 이거는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약간은 짐작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밥을 먹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음식이 맛이 없나? 뭐 오늘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은 훨씬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아직 상대방 입장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건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아이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얘한테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칠수록 애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렸던 아이가 조금씩 더 커가면 이제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 끝에는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친구들 만나면 조금 더 오래 있다 가고, 그 중에서 제일 늦게 가는 애랑 가고, 제일 늦게 가는 애가 간 다음에도 편의점이나 놀이터를 전전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분위기가 막연하게 안 좋아졌어? 내가 뭘 잘못했나?
예, 아이들은 이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이번에는 남편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남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아내들은 꿈에도 모를 텐데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나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아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데 한쪽 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남자들은 세 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역할을 했고 아이들을 조금 돌봤는데 이를테면 아이들을 돌보는 큰 축, 또 아내가 사실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내가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걸 분명히 남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애들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걸 제가 많은 고백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내가 가장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연한 모습이 부인한테는 되게 무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암 환자분들 남편분께 물어봤는데 혹시 부인이 더 아파져서 먼저 곁을 떠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어떡하자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병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이런 오히려 거꾸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일찍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던 일에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끊고 의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오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남편은 지금 생계 플러스 생존의 연장선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면 좀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친구나 지인들, 뭐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감정도 참 복잡해지는데요. 이분들의 감정을 좀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1번 충격을 받습니다. 지인들은 이를테면 제 친구가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친구 걱정도 됐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때구나. 그 다음에 되게 슬퍼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됐구나 라든지 삶이라는 건 이렇구나 하면서 사실은 직접 진단을 받은 분들과 유사한 그렇지만 좀 약한 경험을 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든지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굉장히 묘한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뭘 도와주고 뭐 좀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은 좀 성격이 외향적이면 그렇게 돼요. 바로 도와주는. 근데 그런 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나? 라든지 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나? 라든지 좀 좋은 치료 방법을 좀 내가 알아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면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관계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화 한번 해야지 하는 것들을 좀 미루게 되고 전화를 하면 이렇게 쭈뼛거리게 되죠. 너 괜찮아? 라든지 좀 어때? 괜찮지?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레파토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아픈 사람 입장에서도 저 친구가 좀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알아주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지인들도 나 못지않게 내 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스트레스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수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회피입니다. 회피. 행동적으로 인지적으로 회피를 하는데 이제 행동으로의 회피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친구 안 만나기 라든지 애 학교에 안 나타나기 라든지 밖에 잘 안 나가기,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제 이런 회피 행동은 사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뭐 별거 아니구나 라든지 이거 확실하게 안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면 덜 스트레스가 되는데 계속 안 가면서 이거 안 가도 되나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스트레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회피는 생각하는 거를 피하는 거예요. 나 재발하나?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생각을 회피한다는 건 그렇게 됐을 때 하고 한번 가보시면 오히려 낫습니다. 나 재발하나? 그러면은 재발하면 그때 또 치료받지, 이런 분들이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재발하나에서 끝나면 재발하나 하는 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기 전에도 맴돕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발하면 그때는 할 수 없지,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재발하면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발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끝까지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는 줄어든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줬으면 하는 참는 방식이 있어요. 아프다고 말은 못하겠어.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참고 이제 속으로 삭히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요. 남편이 왔을 때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한 다음에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속으로 열불이 나서 표현하면 공치사라 그러죠. 공치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치사한 것 같으니까 또 참습니다. 참으면 그 다음날에 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면 내가 어제 그렇게 힘들게 해줬는데 모르는 거야. 저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고 저건 남편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일째가 되면 이제 다른 걸로 화를 냅니다. 이거 옷 제대로 벗어놓은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가 나고 옷을 집어 던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좀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속으로 삭히면 이렇게 사가지지가 않는 게 감정이에요. 그냥 누적돼서 엉뚱한 데 가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좋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마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포자기. 그렇지, 내가 되는 게 있어, 내 팔자가 그렇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 봤는데 내가 그렇게 산대 라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절망감에서 헤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런 시기가 좋대, 그러면 그거 나 다 해봤어, 효과 없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마음이 그렇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방법을 쓰기로 이 마음으로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바꿀 수 있어요. 당연하지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생산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크게 문제 해결 중심.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꼭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감정이 남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괴로운 감정. 그래서 정서 중심 대처,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먼저 문제 해결 중심적인 대처를 말씀드리면,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이들 숙제하고 이런 걸 잘 못 봐줘. 그러면은 내가 애를 못 봐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방에 보내는 겁니다. 공부방을 알아본다.
좋은 선생님을 알아본다. 너 거기 오늘부터 다녀. 그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얘 공부 좀 봐주세요. 선행은 할 필요 없고 숙제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부모회에 갈 수 없다. 그럼 학부모회에 못 가면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친절한 엄마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전에 좀 네트워크에 보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같은 반 엄마를 찾은 다음에 제가 이러저러해서 학부모회에 못 갈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막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추석인데 뭐 설날인데 시댁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암 치료를 받았어. 근데 왜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 속으로 삭히기. 그럼 이제 그전에는 아픈데도 갔어. 꾸역꾸역. 아픈 티 안 내고.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를 좀 저게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는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 근데 이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안다. 뭐라든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갈등의 고리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내 목소리가 뜨아해지고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든지 어머니 추석에 꼭 가야 돼요. 이러면은 사실 상대방도 알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러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갈등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했어. 그럼 그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냐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 도리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한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아프다고 하세요. 아픈데 주치의 선생님이 집안일은 거의 90%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가서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이해 못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참고 아픈데 억지로 했다가 그걸 갖고 뭐라 그러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이해를 못 하시면 그래 시어머니는 서운하시고 나는 못하는 며느리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웬만하면 학문적 근거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들이 효과적이면 그거는 분명히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과서에 나왔다는 건 이미 이게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웬만하면 주치의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합리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 자체에 대한 문제들. 이제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감정을 남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감정.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애들이 클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요. 그 슬픔에 사로잡히면 못 살 게 분명해.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과 일치하는 감정이 떠올라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감정을 느끼면 그 생각이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발률이 얼마인지 남은 생존 기간이 얼마인지는 진짜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지 못 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야. 왜냐? 마음이 안 좋거든.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하기입니다. 저는 그냥 알 수 없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려워. 나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을 살짝 더해서 생각하면 좀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가벼워지냐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빨리 죽는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되게 직설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여러분한테 강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에 대한 어떤 대처 방식 중에 또 정말 중요한 건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는 건데요. 서운함과 원망이 핵심인 것 같아요. 서운해, 화가 나. 가족들이 크겠죠. 한 청소년쯤 된 자녀들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안 도와준다는 서운함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이러거든요. 이렇게 막 뭘 하려고 그러면, 야, 너는 가서 공부나 해. 너 학원 숙제 했어? 야, 너는 학원 숙제 잘하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학원 숙제하고 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너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에 청소라도 좀 한번 해줘. 이러거든요. 애들은 헷갈립니다. 근데 엄마가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냥 엄마는 네가 뭐 저녁 먹은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뭐 학교 갔다 와서 청소기를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아픈데 네가 이런 정도도 안 해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정해주세요. 남편이 예를 들면 그냥 와 맨날 맨 얼굴로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아프면 간간히 좀 케이크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좋아하는 홍시라도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주문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사오라는 주문이래요. 맛있는 게 뭐지? 그래서 A를 사가. 나 이거 안 좋아해. 그럼 B를 사가. 오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사실 고민하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집에 올 때 치즈 케이크, 그것도 이렇게 한 통 말고 한 피스를 사왔으면 좋겠어. 내가 치즈 케이크 좋아하거든.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는 걸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감정은 적절히 표현하고, 그럼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중간에 한번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일주일에 2번 애들 숙제를 봐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아프니까 아픈 걸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완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완 훈련이라는 거는 이게 몸을 순서대로 이완하는 그 전체 방식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완 훈련을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열이 오를 때, 기분이 나쁠 때 숨을 한 번이라도 배까지 갖고 갔다가 올라오면 그때 그 열기가 좀 식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래 해봤는데, 이제 뭐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하는 경우를 빼면 대체로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숨을 탁 복식 호흡으로 가면 몸이 가라앉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완 훈련과 호흡 훈련은 그냥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운동하듯이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도움을 받고 또 어떤 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아프지만 잘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다들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한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삶의 변화와 함께 고통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삶은 계속 흘러가고요.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걱정이 많았다면
이제는 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주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있어주는 것입니다.